2003년 9월 5일 밤, 금강산 유람선 기관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13살 아들 민철이와 7살 딸 수진이가 제 양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잠들어 있었고 민철이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쇳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둠 속에서 민철이의 손만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거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앞에 보이부원과 남편이 함께 서 있었어요. 현수였습니다. 제 남편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보이부원을 데리고 온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철이가 제 옷자락을 힘껏 움켜쥐었어요. 떨리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민철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는 남편에게 쫓기고 있었던 걸까요? 37살, 금강산 관광 안내원이었던 제가 왜 남편을 피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나만 금강산 유람선 기관실에 숨어 있었을까요? 본 이야기는 등장인물의 신원보호를 위해서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안내원이 어떻게 해서 탈북하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소연입니다. 1965년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었죠. 특별한 배경도 없었고 당 간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성실했어요. 당을 믿었고 수령을 따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그곳 사람들은 굶주리고 고통받는다고.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18살 때 평양 제1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보통이었어요. 대학은 못 갔습니다. 배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배치됐어요. 평양 중심가에 있는 인민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현수를 만났습니다. 1985년이었어요. 제가 20살, 현수는 25살이었습니다. 현수는 조선중앙방송 신입 아나운서였어요. 식당에 자주 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단골처럼 왔어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주문할 때조차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옥수수밥 하나 주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이상하죠. 배고픈 시대에 저는 목소리에 반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현수가 어느 날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소연 동무, 나와 교제하겠소? 저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예,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만났어요.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미래 이야기를 했죠. 현수는 꿈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했고, 당에 충성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인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들이 그땐 멋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세상이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요. 1년 후 결혼했습니다. 1986년이었어요. 저는 21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친척 몇 명만 왔습니다. 평양 외곽에 작은 집을 배정받았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그 집이 우리 3개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현수와 같은 이불을 덮고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2년 후 민철이가 태어났습니다. 1988년 아들이었습니다. 작고 예뻤어요. 현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은 괜찮겠구나 하고 믿었어요. 5해 뒤엔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1993년 딸이었어요. 수진이도 예뻤습니다. 가족이 넷이 됐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배급이 끊겼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거리에서 시체를 본 날도 있었어요. 말로만 듣던 일이 우리 동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도 굶주렸습니다. 현수는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였지만 소용없었어요. 목소리가 좋다고 밥이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식당에서 일했지만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거나 물건이 있어도 값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샀습니다. 비쌌어요. 한 달 월급으로 옥수수 10kg도 못 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믿음보다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우기 시작했어요. 민철이가 14살이 됐을 때, 수진이가 9살이 됐을 때, 2002년이었습니다. 저는 37살이었어요. 그때 금강산 관광 안내원 자리가 났습니다. 식당 동료가 귓속말처럼 말해줬어요. 금강산에서 안내원을 뽑는데요. 남쪽 사람들 안내하는 거래요. 팁을 받을 수 있대요. 달러도 준대요. 그 말에 눈앞이 확 밝아졌습니다. 달러가 뭔지보다 그 돈으로 장마당에서 쌀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더 크게 들렸어요.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받고 통과했어요. 2002년 3월, 저는 금강산 관광 안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저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배운 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체제에 산다고, 남쪽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그런데 그 믿음은 금강산에서 생각보다 빨리 흔들리게 됩니다. 배급이 끊긴 지는 오래였고 남편 현수는 여전히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였지만 우리 가족도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당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 하나는 정말 좋았죠. 라디오에서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라의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그 목소리로는 아이들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14살 민철이는 늘 배고파요 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그 말이 다행일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 같아서요. 9살 수진이는 어느 순간부터 배고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줄었어요. 그냥 작은 손으로 배를 가만히 쓰다듬을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안내원 자리는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주는 작은 팁으로 아이들에게 옥수수라도 더 먹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정치가 아니라 밥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진짜였습니다. 처음 금강산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구룡폭포, 삼일포, 해금강.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 땅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는 배고픔도 잠깐 잊혔습니다. 그날 안내소 책임자리 동무가 우리를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동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어요. 단속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동무들, 여기서 근무하게 된 거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와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더 나은 체제에 살고 있다고, 남쪽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제의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리 동무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요하는 순간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끝난다고요. 첫 관광객을 맞이한 건 4월 초였습니다. 유람선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이 달랐어요. 화려하고 깨끗했습니다. 여성들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얼굴엔 여유가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굶주리는 얼굴이 아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금강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비한 대로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억양이 달랐어요.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마치 걱정이 없는 사람들처럼 들렸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분홍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작고 얇은 카메라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하루 종일 관광객들을 안내하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그들이 쓰는 물건 하나하나가 신기했어요. 휴대전화, 생수병, 선크림, 손수건, 모든 게 우리와 달랐습니다. 생수를 사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물을 돈 주고 산다는 게요. 하지만 그 투명한 페트병이 눈에 자꾸 들어왔습니다. 저걸 집에 가져가면 수진이 물병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스스로 무서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뭘 부러워하고 있지? 저녁에 안내소로 돌아왔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리 동무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 민철이와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 뼈가 손에 느껴졌어요. 그게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남쪽 사람들 봤어? 민철이가 물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봤어. 어땠어? 정말 굶주리고 있어?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냥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씹혔습니다. 그날 밤 현수가 늦게 들어왔어요. 방송국에서 녹음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현수는 제 얼굴을 한 번 더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해. 남쪽 사람들한테 절대 동요하면 안 돼. 당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무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안내소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게 불었고 산 쪽에서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어젯밤 거의 한숨도 못 잔 얼굴로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리 동무가 제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소연 동무, 그 한마디가 제 이름이 이상하게 칼날처럼 들렸어요. 리 동무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이 붉구만. 잠 못 잤나?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리 동무가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도 내지 않은 채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말이 아니라 표정이야. 그리고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귓속말처럼 덧붙였습니다. 남쪽 물건 하나만 받아도 끝난다. 그게 휴지든 사탕이든 쥐어주는 순간부터 너는 감시 대상이 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리 동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표정이라는 말이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남쪽 관광객이 웃으며 다가와도 저는 먼저 주위를 살폈어요. 리 동무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한 장짜리 물건을 제 손바닥에 쥐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건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신기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함은 의문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들은 저렇게 다를까? 왜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저렇게 다른 삶을 살까? 5월 중순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100명도 넘었을 거예요. 날씨가 좋았거든요. 하늘이 맑았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구룡폭포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포는 9개의 못을 거쳐 떨어지는데요.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 동무가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저쪽입니다. 손으로 가리켜 드렸습니다. 폭포에서 5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분이 고맙다며 걸어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다른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혹시 필요하실까 봐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슬쩍 쥐어줬어요.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힘드시죠? 그러고는 빠르게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손을 펴봤어요. 생리대였습니다. 하얀 비닐 포장에 쌓여 있었어요. 작았습니다. 손바닥 크기였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누가 볼까봐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리동무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남조선 물건을 받았다고 신고당할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그 생리대를 꺼내봤어요. 민철이와 수진이는 잠들어 있었고 현수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비닐을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폭신했습니다. 손으로 눌러봤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헝겊을 빨아서 썼습니다. 낡은 천을 잘라서 여러 겹으로 접어서 썼어요.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겨울에는 지옥이었어요. 꽁꽁 얼어버린 헝겊을 녹여서 써야 했거든요. 손이 꽁꽁 얼 때까지 찬물에 빨았습니다. 피 묻은 헝겊을 빨 때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으면 이웃들이 다 봤어요. 남자들도 봤고 아이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숨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쪽 여성들은 이런 걸 쓰고 있었어요. 일회용이었습니다.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린다고요? 쓰고 버릴 수 있을 만큼 풍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헝겊을 빨아서 써야 하고 남쪽 사람들은 이런 걸 쓰고 버릴까요? 우리가 더 나은 체제라고 배웠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현수가 들어왔어요. 뭐해? 깜짝 놀라서 생리대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 보이네. 일찍 자. 남편이 씻으러 갔습니다. 그 생리대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옷가지 밑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생각났어요. 그 부드러운 촉감이, 하얀 색깔이, 깨끗한 포장이. 그 다음 날부터 관광객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쓰는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립스틱, 핸드크림, 선글라스, 가방, 신발, 시계, 귀걸이, 모든 게 우리와 달랐어요. 질이 달랐습니다. 색깔도 달랐고, 재질도 달랐고, 모양도 달랐어요. 그들이 메고 온 배낭 하나가 우리 한 달 월급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여성들이 바른 립스틱은 우리가 평생 구경도 못할 색깔이었어요. 빨강도 여러 가지 빨강이 있었습니다. 진한 빨강, 연한 빨강, 오렌지빛 빨강. 남자들이 신은 운동화는 너무 깨끗해서 새 것 같았습니다. 흰색 운동화가 정말 하얗더라고요. 우리는 운동화를 신어도 금방 더러워졌어요. 빨아도 누렇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여성 동무가 초콜릿을 나눠줬어요. 이거 드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에이, 받으세요. 맛있어요. 손에 쥐어줬습니다. 작은 초콜릿 2개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금색 포장지에 쌓여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녁에 민철이와 수진이에게 하나씩 줬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작은 손으로 초콜릿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초콜릿이야. 초콜릿? 수진이는 초콜릿을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민철이도 몇 번밖에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5살 때 한 번, 8살 때 한 번.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들이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서툴렀어요. 제가 도와줬습니다. 초콜릿이 나왔어요. 갈색이었습니다. 반질반질했어요. 아이들이 초콜릿을 입에 넣었습니다. 우와, 민철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남쪽 아이들은 이런 걸 매일 먹을 거예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1년에 한 번도 먹기 힘든데 6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어요. 관광객들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얇은 옷이었어요. 면 소재였습니다. 땀을 흡수하는 좋은 옷이었어요. 우리는 질 나쁜 옷을 입었습니다. 합성 섬유였어요. 땀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끈적끈적했어요. 관광객들은 선크림을 바르고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썼어요. 그들은 햇볕을 피했습니다. 피부가 타는 걸 싫어했어요. 우리는 햇볕을 피할 여유가 없었어요. 일해야 했으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관광객들은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페트병에 든 생수였습니다. 차갑더라고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떻게 차갑게 만드는 걸까? 냉장고에 넣어왔나? 다 마시고 나면 그냥 버렸어요. 그 페트병이 아까웠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워서 빨아서 다시 썼거든요. 물을 담아서 썼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동무가 제게 물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였어요. 여기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다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저 같으면 가족 보고 싶어서 못 견딜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갑니다. 아, 그렇구나. 애들 몇 살이에요? 어떻게 제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얼굴에 쓰여 있나? 10살, 5살이요. 아이고, 보고 싶겠다. 이거 애들 주세요. 손에 사탕봉지를 쥐어줬습니다. 비닐봉지였어요. 투명한 비닐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본 적 없는 색깔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색깔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힘내세요. 근 여성 동무가 웃으며 갔습니다. 손에 든 사탕 봉지가 무거웠어요.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이 사탕들은 남쪽 아이들에게는 흔한 거겠죠. 학교 앞 가게에서 100원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명절 선물보다 귀한 거예요.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관광객이 적었습니다. 2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쉬는 시간에 안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리 동무가 옆에 앉았어요. 이 동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남조선 사람들한테 동요하는 거 아니지? 절대 아닙니다. 조심해. 너 하나 잘못되면 가족 다 끝나는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리 동무의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당을 믿고 따라야 해. 알았지? 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당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남쪽이 정말 지옥이라면 왜 그들은 저렇게 웃고 있을까? 왜 그들은 저렇게 여유롭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왜 그들은 초콜릿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우리는 먹을 것도 부족할까? 8월이었습니다. 무더웠어요. 35도가 넘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어느 날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이 든 여성 동무가 제게 다가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주름이 많았어요. 하지만 옷은 깨끗했고 얼굴에는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손을 내밀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보였습니다. 초록색이었어요. 아니, 받을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받으세요. 정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여성 동무는 제 손에 돈을 쥐어주고 가버렸습니다. 손에 든 10,000원. 이게 남쪽 돈이구나. 처음 봤어요. 지폐가 깨끗했습니다. 우리 돈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종이 질감이 부드러웠고 색깔이 선명했습니다. 세종대왕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리동무가 지켜보고 있어서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 돈을 꺼내서 봤어요. 10,000원이면 남쪽에서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빵 몇 개? 아니면 밥 한 끼? 초콜릿은 몇 개? 사탕은 몇 봉지?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별로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관광객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아이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 관광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3대가 함께 온 가족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이 또래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레이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리본을 달고 손에는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곰 인형이었어요. 갈색 곰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꽃 예뻐. 그래? 사진 찍을까? 어머니가 카메라를 꺼내서 딸 사진을 찍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였어요. 작고 얇았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통통한 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살이 쪄 있었습니다. 팔도 통통하고 다리도 통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수진이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우리 수진이에게도 저런 원피스를 입혀줄 수 있을까? 우리 수진이에게도 저런 인형을 사줄 수 있을까? 우리 수진이도 배불리 먹고 저렇게 뛰어놀 수 있을까?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를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우리 수진이가 예뻐서. 수진이가 웃었어요. 말랐습니다. 갈비뼈가 만져졌어요. 하나하나 세어질 정도였습니다. 5살인데 3살처럼 작았습니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었어요. 민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10살인데 또래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10cm는 작았을 거예요. 영양실조였습니다. 제가 안내원으로 번 돈으로 옥수수를 사다 먹여도 부족했어요. 하루 3끼를 못 먹었습니다. 2끼 먹으면 다행이었어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너무 말랐어. 다들 그래. 남쪽 아이들은 안 그래. 뭐? 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남쪽 아이들 봤는데 다들 살이 쪄 있어. 건강해 보여. 이소연! 남편이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조선을 부러워하는 거야? 지금?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입 조심해. 벽에도 귀가 있어. 현수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제발 정신 차려. 그런 말 밖에서 하면 우리 다 죽어.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월이 되었습니다. 관광 시즌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관광객도 줄었어요. 어느 날 마지막 배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북한 아니, 여기 살기 힘들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힘내세요. 언젠가는 다 좋아질 거예요. 배가 떠났습니다. 손을 펴봤어요. 또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글씨를 보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희망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날 밤 서랍에 숨겨둔 생리대를 다시 꺼냈어요.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제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2003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배가 고팠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전기도 자주 끊겼어요. 난방도 안 됐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냈어요. 3월이 되어 다시 관광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1년 만에 다시 남쪽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웃고 있었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부러워하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남쪽이 더 나아 보인다고.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곳에 가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궁금증이 되었고, 이제는 갈망이 되었어요. 가고 싶었습니다. 남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분홍색 원피스를 입혀주고 싶었고, 민철이에게 초콜릿을 배불리 먹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국경을 넘는다? 불가능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을 거예요. 바다를 건너간다? 더 불가능했습니다. 배도 없고 바다는 너무 넓었어요. 그런데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타고 온 유람선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배를 타면? 저 배에 숨어서 남쪽으로 가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날부터 유람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 7월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람선 구조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배에서 내릴 때 자세히 봤어요. 배는 3층이었습니다. 1층은 식당이었고 2층은 객실이었어요. 3층은 갑판이었습니다. 그럼 기관실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1층 아래쪽일 거예요. 배 밑바닥 쪽에 있을 겁니다. 매일 배를 관찰했어요. 관광객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원들의 동선도 파악했어요. 청소 인부들이 언제 들어가는지도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관광객들이 모두 내린 후에 청소 인부들이 올라갔어요.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5명이었어요. 그들은 배 안을 청소했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면 청소 인부인 척하면 하지만 얼굴을 다 알아요. 낯선 사람이 섞이면 바로 들킬 겁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8월 초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관광객이 적었습니다. 50명 정도였어요. 안내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배에 숨어들 수 있을까?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날은 관광객이 특히 많았어요. 200명도 넘었을 거예요. 혼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 동무가 제게 물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배 안에 화장실이 있나요? 예, 1층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동무를 따라 배로 갔습니다. 배에 올라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금속으로 된 계단이었어요. 1층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있었습니다. 좁았어요. 양쪽에 문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창고, 직원실이라고 써 있었어요.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무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10m쯤 되었습니다. 복도 끝에 계단이 보였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철제 계단이었어요. 기관실로 가는 계단일까?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까이 가봤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철문이 있었습니다. 회색 철문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돌려봤어요. 열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어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어두웠습니다. 가파른 계단이었어요. 내려가 볼까? 하지만 누가 올까봐 무서웠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선원이 지나갔어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뭐 하세요? 화장실 안내해드렸어요. 아, 그래요. 선원이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 동무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 계단으로 내려가면 돼요. 기관실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누가 안 볼 때 들어가야 해요. 8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9월이 되면 관광객이 줄어들 겁니다. 혼잡할 때 해야 했어요. 9월 초였습니다. 현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철이와 수진이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현수와 저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현수가 저를 봤습니다. 뭔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남쪽으로 가면 안 될까?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남쪽으로 가자는 거야. 현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창문을 확인했어요. 밖에 누가 있나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진심이야. 이소연, 정신 차려. 여보, 우리 아이들 좀 봐. 너무 말랐잖아. 남쪽 가면 잘 살 수 있어. 남조선이 어떤 곳인지 알아? 지옥이야. 아니야, 내가 봤어.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 그건 겉모습일 뿐이야. 속으로는 고통받고 있어. 아니야, 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야. 그들은 굶주리고 있어. 굶주리는 건 우리야. 입 조심해. 사실이잖아. 배급 언제 나왔어? 작년? 재작년? 그건 고난의 행군 때문이야. 곧 나아질 거야. 언제? 10년째 이 모양인데? 현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생리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 뭐? 남쪽 여성들은 일회용 생리대를 써. 깨끗하고 부드러워. 우리처럼 헝겊 빨아서 안 써. 얼어붙은 헝겊 녹여서 안 써.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 그만큼 여유롭다는 뜻이잖아. 우리는 헝겊도 제대로 없어. 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당을 믿어야 해. 당이 뭘 해줬어?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아이들은 굶주리고 우리는 힘들고 희망이 없어. 희망은 있어. 어디에? 당신 말해봐. 어디에 희망이 있어? 현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당장 그런 생각 버려. 안 버려. 나 진심이야. 가족 다 죽일 셈이야. 살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살다간 아이들 다 죽어. 입 닫아!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철이가 방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아버지? 괜찮아. 자,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연, 알았어. 하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현수가 반대해도 갈 거예요. 며칠 후 다시 얘기했습니다. 밤이었어요. 아이들이 자고 난 후였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봐.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 희망은 당이 주는 거야. 당이 뭘 줬어? 배급도 안 나오잖아. 우리 아이들 영양실조야. 병원도 제대로 못 가. 약도 없어. 이게 맞는 거야? 그건 고난의 행군이라서 그래. 곧 나아질 거야. 언제? 10년째 이 모양인데? 몇 년 더 기다려야 해. 민철이가 20살 될 때까지. 수진이가 어른 될 때까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현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봤어요. 여보, 제발.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 남쪽 아이들 봤잖아. 얼마나 건강한지. 살도 쪄있고 웃고 있어.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살 수 있어. 아이들은 여기서도 잘 자랄 수 있어. 아니야. 민철이 봤어? 10살인데
7살처럼 작아. 수진이는 5살인데 3살처럼 말랐어. 다들 그래. 남쪽 아이들은 안 그래. 다시 그 소리야? 사실이잖아. 내가 직접 봤어. 매일 봐. 통통하고 건강해. 우리 아이들은 뼈만 남았어. 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소연아, 우리가 남쪽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나도 몰라.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잡히면 죽어. 총살이야. 안 잡히면 돼. 불가능해. 국경은 철통 같아. 지뢰받치고 철조망이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국경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뭔데? 유람선.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람선? 유람선에 숨어서 남쪽으로 가는 거야. 미친 소리 마! 가능해! 내가 배 안을 봤어. 기관실로 가는 길이 있어. 그래서 거기 숨으면 돼. 3시간이면 남쪽 도착해. 들킬 거야. 안 들키게 조심하면 돼. 선원들이 확인해. 순찰 돌아. 구석에 숨으면 안 보여. 엔진 소리도 크고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일 거야.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 이소연, 제발 좀 생각해봐. 난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말리지 마. 현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말 갈 거야? 아이들 데리고? 나 없이? 무슨 소리야? 같이 가자는 거지?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못 가. 왜? 난 당원이야.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야. 내가 탈북하면 어떻게 돼? 우리 부모님, 형제들 다 끝나. 모두 요덕수용소가 총살당할 수도 있어. 그럼 나랑 아이들은 괜찮아? 우린 끝나도 돼? 그게 아니라 제발 가지 마. 여기서 살자. 같이 버티자. 싫어. 난 가고 싶어. 아이들한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현수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소연아, 제발.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도 당신 없이 못 살아. 하지만 아이들은 더 중요해. 현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가지마, 제발. 못 들어준다고 하면? 현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럼 신고할 수밖에 없어. 심장이 맺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하지만 난 널 막아야 해. 신고하겠다고? 날? 당신 아내를. 어쩔 수 없어. 가족을 지켜야 해. 부모님을 지켜야 해. 형제들을 지켜야 해. 나랑 아이들은 가족이 아니야? 당신 부모님만 가족이야? 당신에겐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해? 현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알았어. 그럼 신고해. 소연아,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진심이야. 며칠 동안 현수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밥을 같이 먹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잠도 따로 잤어요. 민철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싸웠어? 아니야. 근데 왜 말을 안 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철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현수는 정말로 신고할까? 아니면 그냥 위협일까? 잘 모르겠어요. 남편의 얼굴을 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9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소연아, 진짜 갈 거야? 막을 수 없어? 없어. 현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생각해봤어. 며칠 밤을 생각했어. 당신 말이 맞아. 여기 있으면 희망이 없어. 아이들 미래도 없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었어. 부모님 생각만 했어. 당에 대한 충성만 생각했어. 하지만 며칠 밤을 고민하면서 깨달았어.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해. 민철이와 수진이가 더 중요해. 부모님은 이미 인생을 사셨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시작이잖아. 그 아이들한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당신이 옳았어. 현수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현수의 몸이 굳어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거였죠. 저도 알았습니다. 현수는 당을 배신하는 거였어요. 평생 믿어왔던 것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넷이서 탈출할 수 있을까? 현수는 진심일까? 아니면 저를 속이는 걸까? 신고하려고 거짓말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떨리는 몸을 느끼면서 알았어요. 진심이구나. 정말로 함께 가려는 거구나. 9월 20일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현수와 함께 의논했습니다. 언제 갈까? 이번 주 안에 관광객이 많을 때 어떻게 들어갈까? 관광객들 틈에 섞여서 혼잡할 때 아이들은 같이 데리고 가. 들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9월 5일로 정했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그날 관광객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200명 넘게 온대요.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제가 안내원으로 번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쪽 돈 2만 원도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준 거였습니다. 옷도 준비했어요. 두꺼운 옷을 챙겼습니다. 배 안이 추울 수 있으니까요. 음식도 챙겼습니다. 옥수수 몇 개와 감자 2개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9월 4일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현수와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내일 가는 거야? 준비됐어? 무섭지 않아? 무서워. 하지만 해야지. 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뭐가? 처음에 반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이해해.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미안해. 이제 같이 가잖아. 그게 중요해. 현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응, 함께 가는 거잖아. 함께 살 거잖아.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9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가는 날이에요. 민철이와 수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응?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옷을 입혔습니다. 두껍게 입혔어요. 속옷, 내복, 스웨터, 점퍼, 겹겹이 입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입어? 민철이가 물었어요. 추울 수 있어서. 밥을 먹였습니다. 옥수수죽이었어요. 많이 먹어. 오늘 여행 가잖아. 정말 가는 거야? 남쪽으로? 음.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신났어요. 현수도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가방에 음식을 넣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집을 둘러봤어요. 이 집에서 산 지 5년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었어요. 다시는 못 볼 거예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현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안녕? 문을 닫았습니다. 안내소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리 동무가 있었어요. 오늘 관광객 많이 와. 예, 정신 바짝 차려. 알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유람선이 도착했어요. 관광객들이 내렸습니다. 많았어요.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했어요.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구룡폭포로 갔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수는 방송국에 있다고 했어요. 오후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저도 먹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돼서 그랬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현수가 왔어요. 민철이와 수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산책 나왔다고 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관광이 끝났어요. 관광객들이 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배웅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리 동무가 안내소로 돌아갔습니다. 현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에요. 화장실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빨리 와. 예. 현수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자. 배로 향했어요. 관광객들이 아직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타고 있었어요. 그 틈에 섞였습니다. 넷이서 줄을 섰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로 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잡했어요. 좋았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갔어요. 철문이 보였습니다.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들어갔습니다. 넷이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한층 더 내려갔어요. 기관실이 나왔습니다. 넓었어요.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큰 엔진이 보였어요. 파이프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구석으로 갔습니다. 파이프 뒤로 갔어요. 좁았습니다. 넷이 앉기에 빡빡했어요. 하지만 숨을 수 있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현수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민철이가 속삭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배가 흔들렸어요. 출발하는 거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어요. 우르릉 거렸습니다. 정말 시끄러웠어요.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가고 있었으니까요. 남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나면 안 됐어요. 수진이가 졸기 시작했어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철이는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다 왔을 거예요. 남쪽까지 3시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현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켰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전등으로 우리를 비췄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민철이가 제 옷자락을 꽉 잡았어요. 일어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났어요. 당신들 뭐야?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보이부원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현수였습니다. 남편이 보이부원을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소연아, 미안해.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민철이가 소리쳤습니다. 현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을 생각하면, 형제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여기가 우리 땅이야. 여기서 살아야 해. 민철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현수가 민철이를 봤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민철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남조선은 지옥이야. 거기 가면 더 힘들어. 여기가 낫다. 거짓말. 어머니가 말했어요. 남쪽이 더 좋다고. 민철이가 소리쳤습니다. 현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이부원이 말했습니다. 이소연 동무, 체포한다. 반역행위로. 아이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안 돼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법은 법이야. 현수 동무, 잘했어. 당해서 포상할 거야. 현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떨구었어요.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1층으로 나왔습니다. 배는 이미 북한 항구에 도착해 있었어요.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거였어요.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이었어요. 우리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민철이와 수진이가 울었어요. 현수가 멀리서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수용소일까요? 총살장일까요? 민철이를 꽉 안았습니다. 수진이도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3시간을 달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내리라고 했습니다. 내렸어요.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어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요덕 수용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용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옥이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노동을 했어요.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돌을 캤어요.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밥은 옥수수 조금이었어요. 물에 말아서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철이와 수진이도 일했습니다. 아이들도 일해야 했어요. 수진이는 6살이었는데 일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돌을 날랐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제가 이러게 만든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아팠어요. 열이 났습니다. 기침을 했어요.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일하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열이 나는데도 일했어요.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또 일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더 아파졌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눕혀놨어요. 물을 먹였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어머니, 아파요. 금방 나을 거야. 조금만 참아. 수진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남쪽 가고 싶어요. 가자. 곧 갈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흘 후, 수진이가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을 쉬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일어나! 민철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내면 맞았거든요. 수진이를 묻었습니다. 수용소 뒤편에 묻었어요. 표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흙만 덮었어요. 내가 미안하다. 아가야. 남쪽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분홍색 원피스 사주겠다고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민철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13살 아들이 저를 위로했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철이도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기운이 없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민철아, 밥 먹어야지.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 해. 힘이 없어요. 민철이가 누웠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민철이도 죽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남쪽 못 가보네요. 가볼 거야. 곧 나가서 갈 거야. 어머니나 가세요. 민철아,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괜찮아요. 수진이한테 가면 돼요. 민철아,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철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뜨지 않았어요. 민철이도 묻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묻었어요. 흙을 덮었습니다. 손이 피투성이었어요. 손톱이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남편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불렸습니다. 소장실로 가라고 했어요. 갔습니다. 소장이 앉아 있었어요. 이소연 동무. 예, 석방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당에서 결정했어. 반성했다고 봐서. 나가. 감사합니다. 석방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나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제가 석방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남편 현수가 힘을 썼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 못해요. 그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어요.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집이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반역자로 찍혔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함경북도 청진으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일을 찾았어요. 장마당에서 일했습니다. 채소를 팔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팔았습니다.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2004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수진이와 민철이 꿈을 꿨어요. 어머니! 어머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깨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한 여성 동물을 만났습니다.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 동무도 저를 봤어요. 혹시 이소연 동무? 예? 저 박순이에요. 금강산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순이 동무.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순이 동무와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이 동무도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대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민준이라고 했습니다. 15살이었어요. 소연 동무, 그때 일 들었어요. 탈북 시도했다가 잡혔다고. 예. 아이들은요? 죽었어요. 수용소에서. 순이 동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나, 괜찮아요. 제 잘못이에요. 미안해요. 위로의 말도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순이 동무와 자주 만났습니다. 친구가 생겼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200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 동무가 제게 말했습니다. 소연 동무, 다시 탈북 생각 없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없어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남쪽이 더 나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못 가요. 아이들이 여기 묻혀 있어요. 혼자 갈 수 없어요. 순이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순이 동무가 다시 말했습니다. 소연 동무, 저는 갈 거예요. 민준이 데리고. 정말요? 브로커를 찾았어요. 중국 거쳐서 갈 거예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민준이 미래가 없어요. 순이 동무. 같이 가요. 제발. 아이들은 어머니가 살기를 바랄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순이 동무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이와 민철이는 제가 살기를 바랄 거예요. 여기서 죽지 말고 살기를 바랄 거예요. 결정했습니다. 가기로 했어요. 2005년 6월이었습니다. 순이 동무와 민준이, 저, 셋이서 두만강으로 갔습니다. 밤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강으로 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습니다. 헤엄쳐야 했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찼어요. 옷이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북한을 벗어났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빨리 가요.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몇 달 걸릴 거예요. 3개월을 중국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집에 숨었어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조심했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만 있었어요. 9월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갔어요. 탈북자라고 말했습니다. 보호해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2달을 대사관에서 지냈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진짜 북한 사람인지 확인했습니다. 간첩은 아닌지도 조사했어요. 통과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봤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설레서요. 드디어 가는구나. 남쪽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큰 공항이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바빴습니다. 걸어갔어요.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여기가 남한이구나. 대한민국이구나.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안성에 있었어요.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을 배웠어요. 돈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하나하나 다 배웠어요.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요. 2006년 2월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아파트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었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순이 동무와 민준이도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자주 만났어요.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냈어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했어요.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제 힘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수진이와 민철이 생각났습니다. 미안해. 너희들을 데리고 오지 못해서. 혼자 와서. 하지만 잘 살게. 너희들 목까지 살게. 약속할게. 2007년이 되었습니다. 순이 동무가 아팠어요.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폐암이라고 했습니다. 말기였어요.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순이 동무, 괜찮아요. 민준이를 부탁해요. 무슨 소리예요? 나을 거예요? 아니에요. 낫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제발 민준이 좀 봐줘요. 그러지 마요. 제발. 석 달 후, 순이 동무가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동무. 고마워요. 친구해줘서. 나도 고마워. 민준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게. 고마워요. 순이 동무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뜨지 않았어요. 민준이를 데려왔습니다. 같이 살기로 했어요. 17살이었습니다. 아들처럼 키웠어요. 밥을 해줬습니다. 학교에 보냈어요. 민준이는 착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2008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편지가 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편지였어요. 어떻게? 브로커가 전해준 거였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현수였습니다. 남편이 보낸 편지였어요. 소연아, 잘 지내니? 나는 괜찮아. 부모님도 형제들도 괜찮아. 네가 궁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배신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가족을 지켜야 했어. 이해해줘.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 잘 지내니? 보고 싶어. 너도 보고 싶고, 민철이도 수진이도 보고 싶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해. 평생 사랑해. 편지를 찢었습니다. 조각조각 찢었어요. 창밖으로 날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갔어요. 사라졌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배신해서 용서 못해요. 평생 용서 못해요. 2009년이 되었습니다. 또 소식이 왔습니다. 현수가 죽었다고 했어요. 교통사고였대요. 평양에서 버스에 치였대요.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못 봤어요. 그냥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혼자 남았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민준이만 있었습니다. 민준아, 예, 이모, 고마워. 뭐가요?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죠. 이모가 절 키워주셨는데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을 했어요.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현수 없이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니, 힘들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배신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 없이 사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어요. 수진이와 민철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깨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웃었어요. 민준이 앞에서는 강한 척 했습니다. 괜찮은 척 했어요. 민준아, 이모 괜찮아?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요. 2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이었어요. 민준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컴퓨터 공학을 배우고 싶대요. 그래, 가자. 열심히 해.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저 북한 이야기 하고 싶어요. 뭐? 사람들한테, 학교에서 북한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 이모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 해. 많이 해. 사람들이 알아야 해. 민준이가 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했어요. 탈북 과정을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도 했어요. 금강산 안내원이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리대 한 장에 충격받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탈북을 시도했다가 배신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아이들을 잃은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울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울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앉아있는 저한테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16살쯤 되어 보였어요. 저기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 저도 엄마 있는데요. 북한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네. 저도 탈북자예요. 혼자 왔어요. 엄마는 못 나오셨어요. 보고 싶어요. 그 학생을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 학생도 울었습니다.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언젠가는. 그날 이후 제가 직접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다녔어요. 학교에도 갔고 교회에도 갔습니다. 탈북자 모임에도 갔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북한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어요.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2013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직을 했습니다. SK에서 일하게 됐어요. 큰 회사였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이모, 다 이모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아니에요. 이모가 없었으면 저 여기 없어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늘에서. 2015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대요. 지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남쪽 사람이었어요. 착했습니다. 민준이를 사랑했어요. 결혼식 날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아, 행복해야 해. 행복할게요. 엄마한테도 인사드려야지. 엄마, 저 결혼해요.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민준이가 하늘을 보고 말했습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작고 예뻤어요. 이름을 민철이라고 지었어요.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민철이라고 지어도?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손이 작았습니다. 발도 작았어요. 울음소리가 귀여웠습니다. 민철아 할머니야. 우리 민철이 보고 싶었어. 네가 다시 왔구나. 다른 모습으로 왔지만 그래도 왔구나. 2018년이었습니다. 제가 50살이 되었어요.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강연을 계속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을 알게 됐습니다. 탈북자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돕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제가 북한 인권운동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네. 이모님 강연 듣고 결심했어요. 고마워. 단체들이 많아. 거기서 활동하면 돼. 연락처 줄게. 정말 고마워요. 젊은이들이 관심 가져주는 게 중요해. 열심히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배가 자주 아팠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받았고 위내시경도 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제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평소보다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암입니다. 위암이에요. 이기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위를 일부 잘라냈고 곧바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초라한 얼굴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민준이가 늘 곁에 있었고 지수도 찾아왔습니다. 민철이도 시간을 내서 보러 왔습니다. 이모, 힘내세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용소보다 쉬워. 웃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암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밖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이었습니다. 민철아, 수진아, 봄이야. 할머니, 살아있어. 조금 더 살 거야. 너희들 이야기 더 많이 해줄게. 사람들한테 너희를 잊지 않을게. 2023년이었습니다. 강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예전 같진 않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도 계속했고 책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는 연락이 출판사에서 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과연 책이 될 수 있을까? 그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래서 썼습니다. 1년이 걸렸고 마침내 출간됐습니다. 책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었습니다. 서점에 가서 제 책이 진열된 걸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한 여성이 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한참 보더니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2024년 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보가 들어가고 남쪽 드라마를 몰래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했습니다. USB에 담아 돌려본다고 했습니다. 단속은 여전히 심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알게 될까요? 남쪽이 어떤 곳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거라는 희망이요. 금강산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구룡폭포, 3.1포, 해금강, 다시 보고 싶습니다. 리동무도 만나고 싶습니다. 아직 살아계실까요? 요덕 수용소에도 가고 싶습니다. 수진이와 민철이가 묻힌 곳, 꽃을 놓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5년 5월, 손주 민철이는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아버지는 북한에 계셔. 언제 만나? 할머니도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북한이 뭐예요? 할머니가 살았던 곳이야. 아직 자유롭지 않은 곳이지. 불쌍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 대단해요. 민철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수진이와 민철이가 나왔습니다. 어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고 민철이는 양복을 입은 방송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 우리 자랑스러워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너희들 목까지 열심히 살게. 두 아이는 손을 흔들며 멀어졌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강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이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자 이소연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생리대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울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하세요? 탈북한 거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남편도 친구도 잃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자유를 알게 됐고 인권이 뭔지도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어요. 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다가 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용기 얻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철아, 할머니는 오늘도 살아. 너희 이야기 계속할게. 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살아야겠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서요. 언젠가 꽃이 필 그날을 믿으며. 이 이야기를 제작하면서 많은 탈북자 증언을 읽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통일부 보고서, 북한인권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개별 탈북자들이 쓴 수기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모두 생생했습니다. 생리대 한 장, 초콜릿 한 개, 사탕 한 봉지. 우리에게는 작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세계관을 바꾸는 충격이었습니다. 한 탈북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쪽 화장실에서 일회용 생리대를 보는 순간 울었다고요. 북한에서는 15년 동안 헝겊을 빨았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헝겊을 뜨거운 물에 녹이던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빨아야 했던 그 기억.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요. 또 다른 탈북자는 슈퍼마켓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십 종류의 라면이 있고 수백 종류의 과자가 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구나. 금강산 관광시기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쪽 사람들을 직접 만났으니까요. 체제 선전과 현실의 차이를 실제 목격했으니까요. 한 전직 안내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남쪽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자유로워 보였어요. 옷도 깨끗하고 얼굴도 건강해 보였죠. 우리보다 나아 보였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어요. 라고 말이죠. 유람선을 이용한 탈북 시도에 대해서도 여러 증언이 있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도 가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로 세상을 알립니다.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합니다. 북한 인권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들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탈북자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